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이해의 핵심 15번째 시간입니다. 요 앞까지 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걸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전 동영상이 뭐냐면 이제 그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했었고요. 이번 동영상에서 디자인 패턴은 이제 어댑터 패턴, 그죠? 그 템플릿 메소드하고 스테이트 패턴은 거의 비슷하니까 상황이 다른, 쓰이는 전제가 다른 것뿐이지 기능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댑터 패턴, 템플릿 메소드, 스테이트 패턴까지만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딴 사람들이 그러실 거잖아요. 딴 것들도 달아주지. 욕심내지 마시고요. 디자인 패턴은 20개 정도, 22개 정도 되나? 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다 배운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꼭 쓰이는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댑터하고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내가 그 두 개를 설명드렸고요. 이 두 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뭐를 배우셨냐면 객체지향답게 프로그램을 짠다는 것은 무엇이다라는 걸 배운 거예요. 여기까지 배웠고요. 이제 이 다음 주제가 이제 리팩토링인데 그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타이틀은 이거죠.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즉 여러 명이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큰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시스템 분석 및 설계에는 무엇을 하느냐 이거죠. 분석 및 설계 뭐하냐? 예를 들어봐. 그러면 사실은 그 예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 및 설계에서 실제 뭐 하느냐?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한 15개, 그리고 제 온 유튜브에 보면 그 소프트웨어 고학도 쫙 올라가 있거든요. 그거까지 다 합치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면, 내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러 들어갔어. 고객이랑 얘기를 하면서 뭐를 해야 되냐면요. 연관된 데이터를 식별을 해야 돼요. 연관된 데이터는 뭐죠? 한 화면에 같이 보여지는 데이터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와 특정 데이터와 연관된 함수도 식별을 해야 돼요. 고객이랑 얘기하면서 식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될 기능들이 있어요. 그 기능들, 절차, 어떤 절차로 어떤 함수들이, 어떤 기능들이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식별해야 되죠. 됐죠? 잘 보세요. 그래서 연관된 데이터를 식별하고 이 식별된 데이터와 관련 있는 함수를 구별했다면 이것들을 모아서 뭐를 만들 수 있어요? 사용자 정의 자료. 앞으로 내가 개발할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자료형, 사용자 정의 자료, 그거를 클래스를 선언할 수가 있죠. 클래스를 선언해야만 나중에 객체를 선언할 수 있죠. 이게 마치 클래스가 마치 인테자, 불 이런 거랑 같은 레벨인 거죠. 그래야 거기에 변수를 선언할 수 있죠. 선언하는 거고요. 내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어떤 순서로 돌아가야 되느냐라는 절차를 정리하고 그 절차마다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를 정리하고 나면 거기서 그걸 식별하고 나면 그 중에서 보면 단위 작업. 쪼개면 의미가 없어지는 기본적인 단위 작업을 수행을 위한 함수들의 모임을 정하는 거죠. 이건 기본 단위 작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걸 식별하는 게 뭐냐면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듈은 여러 개의 함수로 구성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정한 단위 작업을 위한 연관된 함수들의 모임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구조적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 식별하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객체지향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가 식별되고 나면 됐죠? 그러면 이 정보를 갖고 뭐를 하냐면 RDB를 구현합니다. 그리고 RDB를 갖고 내가 구축한 RDB를 쓰기 위한 API를 만들어주죠. 보이시죠? 이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정보공학이라고 합니다. 됐죠? 지금 여러분 앞에 걸 쭉 들으셨으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됐다. 그럼 클래스 식별해서 이제 RDB 쪽으로 됐다고 치면 그 다음은 식별한 클래스 갖고서 어떻게 하냐면요.
클래스를 분할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 강의 동영상에서 보면 소프트웨어 공학의 객체적 방법 쪽에 가시면요, 뭐 기타 뭐 이런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클래스 안에 있는 데이터가 어떤 거는 매번 바뀌고 어떤 건 거의 바뀌지 않을 때 그걸 분리시킬 필요가 있죠. RDB에서도 그렇게 분리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클래스를 분할을 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걸 해야 되고요. 클래스 분할해야 되고, 또 하나 클래스를 만들다 보면 이름은 뭐 입력하면 여러 개 나올 수 있잖아요. 뭐 그때마다 클래스가 하나씩 만들어질 텐데, 그렇게 만들어진 유사한 클래스들을 갖다가 정리를 해야 되죠. 그러려고 그러면 상속, 추상 클래스,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이 클래스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쫙 정리를 하죠. 쫙 정리를 하죠.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또 하나, 내가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무비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무비 안에 보면 액터라는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근데 액터도 또 클래스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액터도 네임, 주소 뭐 이런 게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클래스 안에 클래스가 있을 경우에는요, 그 클래스를 갖다가 위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명했습니다. 혹시 요거 잘 이해가 정확히 외우시면 안 돼요. 정확히 이해가 안 되시면요, 제 동영상을 한번 돌려가지고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래스가 클래스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위임을 반드시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요, 클래스의 최적화 과정이라고 해서 뭐 클래스에 뭐 배드 스멜이네 뭐네 그 지랄지랄 거리는 거 있어요. 그게 별거 아니에요. 요거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하면 그 과정을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이해했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위임을 구성했어요. 위임을 했는데 그 위임한 게 앞으로도 계속 아주 유사한 게 계속 가지를 친다. 그렇게 되면 템플레이트 메소드나 스테이트 패턴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줘야 돼요. 위임이 확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클래스가 있고 여기 한 자료형이 이쪽 클래스 갖다 쓴다. 이건 위임이고요. 이쪽 클래스가 이게 유사한 게 되게 많은 거야. 이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걸 위에를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밑에 상속을 받게 해서 연결시켜 주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템플릿 메소드라고 했잖아요. 스테이트 패턴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건 위임을 확장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클래스 안에 어떤 특정한 클래스 참조하는 경우는 이건 위임. 근데 이게 확장한 요 클래스가 또 유사한 게 되게 많은 거야. 그럴 경우에는 템플릿 메소드나 스테이트 패턴을 이용해서 그 프로그램을 짜준다. 또 하나,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이런 모듈도 많이 로직들 있죠. 그 함수 이름들, 로직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분리를 해서 관리하도록 해줄 수 있는 게 뭐죠? 어댑터 패턴이죠. 여러분 저한테 요 전전 거에 배우셨어요. 그래서 디자인 패턴은 되게 많지만 여러분이 이 어댑터 패턴과 템플릿 메소드, 스테이트 패턴까지만 알아도요, 한 80% 이상 그 문제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럼 그러면 더 많이 알고 싶어요. 그거 당연한 거죠. 그 여러분이 이걸 다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그림을 다 이해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따로 이제 공부하시면 좀 더 깊게 공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어떻게 했냐면 연관 데이터 식별하고 함수 식별해서 클래스 만들고, 이 클래스 데이터를 갖고도 RDB 테이블 만들고 이거 갖다 최적화시키고, 그 다음에 최적화시키고 끝나고 나면 이거를 악세스할 때 API를 만들어주고, 그죠? 여기서 하는 클래스 갖고서는 클래스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쳐야죠. RDB도 테이블 쪼개는 것처럼 똑같아. 클래스 쪼개고, 그 다음에 이거 상속과 추상 클래스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이걸 체계적으로 만들고 위임 구성해주고, 위임이 여러 개일 때는 이런 패턴 적용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하다 보면 이 함수면, 그러니까 로직과 함수, 모듈 여기 이쪽에 있는 것들이죠. 이 로직과 함수 같은 것들이 막 있을 때 그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패턴은 어댑터 패턴. 그래서 이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서 만든 RDB 연계하는 API,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사 DB를 뭐 조회하는 뭐 API. 생산 쪽에 어떤 거 하는 쭉 이름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개발자 공용 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위 함수 같은 거 들어오죠. 그 다음에
가진 함수가 모여서 어떤 기능, 예를 들면 사용자 인증 기능, 뭐 이런 걸 구현하려 그런 모듈들이 식별된 모듈들이 또 일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식별된 클래스가 최적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들어진 최종 클래스가 일로 들어오게 되죠. 그죠? 여기에 이런 패턴을 적용해서 만들어진 개념들이 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발자 공용 저장소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시스템 분석 및 설계가 하는 일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게 안 되면 꼭 아셔야 돼요. 이걸 안 되고 그냥 개발하시게 되면요. 개발할 수 있다니까요. 뭐가 문제가 되죠? 함수들이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함수 이름도 개발자마다 다르게 붙일 것이고. 그죠? 데이터도 어떤 사람은 유만하게, 어떤 사람은 유만하게 해서 막 처리를 해요. 그럼 돌아는 갈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지만 나중에 유지보수를 할 때는 하려면 어떡하죠? 유지보수 하러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쓴 데이터형 함수 이름들을 일일이 다 소스를 보고 확인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즘 소프트웨어들이 보통 한 10만 내에는 좋게 넘어가잖아요. 개발자들이 보통 아무리 작아도 한 10명은 들어와서 그래도 이제 프레임워크 쓴다고 프레임을 써서 빨리 개발한다고 해서 한 3개월 정도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소스거든요. 더구나 요즘 또 프레임워크를 쓰기 때문에 소스를 또 알기도 힘들어요. 그게 짜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해서 만들어서 만들어 놓고 짜면은 그런 걸 해할 수 있는데,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귀찮아서 안 하고 뭘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행정전산망이라고 있어요. 요즘도 뭐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필드 떠난 지 오래됐는데 어쨌든 행정전산망 같은 거를 보면 이제 이런 게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나라 그 국가전산망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뭐 이것처럼 클래스 분할되고 뭐 클래스도 만들고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듈도 만들고 모듈도 만들고 클래스도 만들고 뭐 디자인 패턴도 몇 개 적용해 놓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행정전산망을 깔아놓고 그걸 상속받아서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특히 레포트 짜거나 화면 짤 때 많이 쓰죠.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전산망은 제가 말씀드린 이 시스템 분석 분석의 요 과정들 있잖아요. 이걸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든 이거잖아요. 이걸 갖다 쓰는 거니까 나쁜 건 아닌데,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쓰시게 되면 여러분이 만드는 프로그램이 등치가 너무 커져요. 그러니까 해야 될 기능은 요만큼인데 실제로 소스는 이만큼이 있는 거예요. 왜? 원래 이런 저장소에 이 공용 저장소 만들 때 그건 행정 전산망을 위해서 만든 거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갖다 쓰는 거니까 행정 전산망을 위해서 필요했던 많은 기능들이 지금 거기에 녹아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럼 뭐 나쁜 거냐? 그러면 뭐 요즘은 컴퓨터가 워낙 빠르니까 뭐 개발을 빨리 할 수 있다면 나쁜 건 아닌데, 저는 제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로서 이런 과정을 알고는 있고,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하기 귀찮으니까 얼추 해놓은 행정전산망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몇 개 커스터마이징을 쓰겠다. 뭐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알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아예 모르고 해본 적도 없고 그냥 행정전산망을 갖다 쓰면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큰 문제가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실력이 증가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저희 동영상을 통해서 객지장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으셨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 분석 설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중요한지는 이제 깨달으셨어요. 뭐 하는지 쫙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해서 개발자 공용 저장소를 만들어 놓고 난 상태에서 개발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지난 시간 이 동영상에서 보셨죠? 누가 와도 함수 이름은 같아요. 그리고 그 개발자는 다른 개발자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것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나중에 유지보수 하러 온 사람도
소스를 이걸 볼 필요가 없어요. 위에 있는 그 인터페이스나 그런 것만 딱 읽어보면 함수 이름이 어떤 함수가 뭐 하는지 다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바로 조치를 취하면 돼요. 그렇게 만들어야 그걸 객체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혹여나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 행정전산망 같은 거를 갖다가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짰었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거 뭐 쉽게 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언젠가 기회가 되시면 이 과정을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건 없고요. 그냥 지지부진하니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재밌는 건 이걸 한번 해보고 나면요. 한 번만 해보고 나면 굉장히 그 개발자 자기 레파지토리에 이게 이제 자기의 어떤 저장소에 이게 생기잖아요. 만든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 두세 번만 하시고 나면요. 그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여러분이 가진 레파지토리로 프로젝트를 할 수 있어요. 마치 뭐랑 똑같죠? 행정전산망 쓰는 거랑 똑같죠. 근데 행정전산망은 너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프로그램이 최적화가 될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개발자로서 요거를 한번 해보시면 개발자로서도 퀄리티도 올라가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시대 분석가나 아키텍터로 클 때도 실력 있는 아키텍터로 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요 클래스를 잘 식별하고 나면 요걸 식별하고 하나도 안 어렵죠. 클래스 식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한 화면에 있는 데이터를 클래스 식별하는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별로 바로 뭐라는 게 되죠? RDB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갖고 클래스 최적화하죠. 그리고 위임이 복잡해지면 위패서 쓰고 로직과 함수를 분리하고 싶을 때 이걸 표준화시키고 싶을 때 어토터 패터 쓰면 되죠. 하나도 안 어렵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달렸는데 이 앞이 여기 있는 이 슬라이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저희 동영상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특히 그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 올라있는 동영상하고 요번에 올리고 있는 거하고 요 두 개만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통해서 실력 있는 개발자로 어떤 좀 눈을 뜨시고 그쪽으로 한번 노력해보는 그 새해가 밝았는데 그쪽으로 노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요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리팩터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